제가 첫반 수업할 때 시간 조절 못해서 이거 수업을 못했거든요. 이거 뭔가 찍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따로 할 시간이 한번 가지고. 자, 그래서 이 과학차라고 놓은 데 있어서 일단 과학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잡고 가세요. 어차피 본문 나오면 이게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렇게 추론한다고 했을 때, 추론 방법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특이한 건 뭐 유비철이라든가 가축법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특수한 것 빼고 가장 일반적인 추론 방식,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추론과 무슨 추론? 땡땡저. 아니, 혹은 땡땡 법이라고 하잖아. 바로 뭐? 귀납과 연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추론이잖아.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결과로 도출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 귀납이라는 영역과 그 다음에 연역이라는 영역이 있을 때 그냥 간단히 적겠습니다. 귀납이란 걸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뭔가 구체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우리 어떤 경험적인 요소를 근거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속에서 특징, 보편적인 공통점을 찾아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일반적인 어떤 원리를 도출해내는 방식. 이게 결과물로 나온 거. 이게 바로 귀납인 거예요. 연역은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 3단론법하고 비슷한 거라고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무엇이 있다고요? 원리 대신 여기는 법칙 적을게요.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법칙을 근거로 해서 그걸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결과물로 도출하는 것. 이게 바로 연역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연역과 귀납의 장단점 이런 거 얘기할 때 연역이란 건 일반적인 법칙이 참이면 개별적인 사례는 무조건 참이야. 왜? 인간은 죽는다고 했는데 난 당연히 죽을 거잖아. 여러분도 다 죽을 거잖아요. 이 무조건 100% 진리값을 도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 뭐냐? 여기서 100만 명을 죽여봐야 어차피 우리는 알고 있었어. 사람은 뭐 할 거란 걸, 죽을 거란 걸 알고 있죠. 어떠한 새로운 지식도 창조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져요. 그럼 이걸 거꾸로 돌리면 귀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구체적인 개별적인 경험과 실험과 관찰을 계속해 나갈수록 새로운 법칙이라든가 새로운 원리를 계속 발견해 나가요. 그러면 계속 이 일반적인 법칙, 원리가 생성되면서 새로운 지식을 계속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전 거꾸로 가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우리가 실험할 수 있던 건 다 언제까지의 것이야? 현재까지의 모습밖에 안 돼요. 과거로부터 현재라고. 우리는 언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미래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요. 미래 단 하나의 예외만 등장해도, 아니 수천 억조만 개가 일치하더라도 한 개만 틀려도 이 법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져요. 귀납은 절대 100% 완벽한 지식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개연성의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게 귀납법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과학이라는 방법은 과학은 귀납적 성격일까? 연역적 성격일까? 연역. 귀납일까? 연역일까? 일반적인 과학에 대한 인식은? 귀납 쪽이 강했죠. 원래 귀납이요. 당연히 과학은 귀납이야. 왜? 끊임없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법칙을 증명해내고 있어. 알아내고 있어.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래서 기존까지의 철학은 과학은 너무나 당연하게 귀납적 요소라고 생각했다라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은 결코 귀납적인 영역이 아니라 어디다? 연역적인 영역일 뿐이다 라는 거. 바로 요게 이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부터 얘기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게 당연했다고. 하지만 이제 사고가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라고. 그게 거기 나오는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라고 일종의. 그래서 여기 나오는 3명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1900년대 사람들이에요. 1900년에 좀 일찍 태어났든지 1920년 정도에 태어났든지 죽는 건 죄다 1990년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요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봤다고 또 뭐 있겠니? 논쟁 벌이고 난리를 쳤겠죠. 그래서 칼과 포포의 논쟁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견해. 왜 귀납이 아니라 이쪽 영역으로 보게 되는가? 요거에 맞춰놓고는 이 사람들의 학설을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단 첫 번째 우리 쿤부터 출발합시다. 토머스 쿤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토머스 쿤이라는 사람의 과학혁명 구조는 과학 철학의 지각 변동이라 할 정도로 과학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쿤은 과학자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과학적. 자, 이 사람의 핵심 이론 단어가 바로 뭐다?
패러다임인 거죠. 그죠? 바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과학의 개념 및 이론의 변화를 과정을 설명해 나갔다. 그가 사용했던 패러다임이란 한 번만 밑줄 꺼볼까? 어느 일정한 식인 겁니다. 자, 패러다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일정한 시기에 일단의 과학자 공동체입니다. 한 무리의 과학자 집단 속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이론적 틀이나 체계라든가 개념의 집합회 혹은 과학의 성취들이다. 즉, 딱 핵심이니까 일정 시기에서 특정한 집단 속에서 그들이 믿었던 그들의 사고를 지배했던 이론 체계, 이론이라든가 혹은 어떤 개념, 체계, 이게 바로 뭐다? 패러다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까지의 어떤 과학자 집단 혹은 사람들의 집단은 과학은 당연히 뭐의 영역이었다? 귀납이다라고 믿고 살고 믿고 하는 거잖아. 그지? 이게 일종의 패러다임인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었다. 쿵은 이 공동체가 연구의 주제와 방법, 기준, 세계관, 가치관, 신념 등을 전부 공유하고요. 왜? 같은 공동체니까 함께 공유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과학자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은 뭐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됐는데? 이런 반론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패러다임 안에서 이 사고 안에서 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보고 요 겁나 유명한 용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상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정상과학이란 건 특정한 뭐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야? 특정한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질 때 그 과학을 정상과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요거는 내가 기존이란 말을 미리 써놓을게요. 이전까지의 그런 패러다임이 바로 정상과학이 된 겁니다. 계속 가봅시다. 만약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정상과학으로 바로 이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무엇이 발생하는 겁니까? 문제 상황들이 제기가 된 겁니다. 도저히 이걸로는 못 푸는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이들은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론을 딴 걸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이 패러다임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냥 어떻게든 이 패러다임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이 이미 기존 잡아놨어요. 기존 패러다임이 더 이상 이런 문제점 혹은 거기 나온 말을 바꾸면 변칙 사례, 이 변칙 사례들을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 변칙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 버렸을 때 이럴 때에 무엇이 일어난다? 과학혁명이 돼. 이게 무슨 뜻이냐? 도저히 이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무엇이 등장해버린 겁니까? 새로운 뭐가 등장한 겁니까? 패러다임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패러다임으로 이 문제를 떡하니 뭐 해버린 거야? 설명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패러다임이 아닌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패러다임, 사고가, 체계가 어떻게 된다?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과학혁명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요 기존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하나의 또 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겠니?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다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고 체계잖아. 그럼 이게 뭐야? 얘가 패러다임이 되는 거야. 아니야, 이게 패러다임이자 이게 곧 뭔가야? 얘가 무슨 지위를? 정상과학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얘가 정상과학인데 또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뭐가 생기는 거야?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얘들은 포기 안 하겠죠.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하겠지. 하지만 도저히 안 될 때 또 다른 녀석이 등장해서 이걸 또 뭐 해버린다라면, 설명한다라면 이래 또 혁명이 난다. 과학이란 건 이래 바뀌어간다. 패러다임이 뭐 되는 과정이다. 요 단어로 기억하세요. 전환입니다. 절대 발전, 진보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전환, 바뀌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물리학을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우리 물리학의 어떤 기본적인 아주 그냥 중요한 패러다임이 뭔 겁니까?
아이작 뉴턴은 도전역학이라고요. 고전역학을 가지고 거시 세계를 설명하다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는 거고, 상대성 이론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런 거. 육모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슈레딩거의 육모로 넘어가게 된다고. 양자역학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패러다임은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전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두 번째 문단입니다. 쿠hn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은 합리적인 체계를 가진 학문이 아니다. 왜? 만약 합리적이야. 그러면 자기네들의 패러다임을 의심해 본다거나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거야. 오직 패러다임을 맹신하면서 믿고 따라간다는 얘기야.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합리적인 학문이 아니고 우린 과학은 합리적이야. 개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절대 합리적이지 못하고요. 과학이 귀납적이라는 생각을 바꿔놨다. 귀납이란 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이끌어야 된대. 이거 가지고 이쪽 거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가지고 이래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연역의 영역이다.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됐죠? 왜 귀납이 아닌지 됐지? 바로 이렇게 연역적이다. 과학이 귀납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다. 쿠hn의 과학혁명은 자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라면 이 패러다임에 따라서 과학적 관찰 맞다 이거 밑줄 꺼놔봐라. 패러다임이 바뀌면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에 따라 과학적인 관찰이 달라진다. 이래 바라봤다. 그 사례로 뭘 들어주는가?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수용했던 과학자들은 많은 경우로 달을 옛날부터 봐왔지만 이제는 똑같이 달의 움직임이 행성이 아니라 뭐로 보이기 시작해? 위성으로 관찰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똑같은 놈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거. 그는 이런 친숙한 도구를 가지고 과학에서 이미 들여다본 적이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면서도 거기 밑줄 새롭고 다르게 보게 되는 거더라. 그리고 패러다임에 따라서 그의 무엇이 인식이 뭐 되게 되는 거더라. 그냥 변화되게 된다. 패러다임에 따라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 이것은 거기 용어는 이런 적어놨어요.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 이런 말 적은데 일반적으로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식이 생겨야 되는데 인식이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면 내가 똑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아예 인식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게 경험한 걸 바꿔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바로 이런 식으로 전도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자면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딱 되지? 귀납이 아니라 이론이 관찰을 결정한다라는 것이며 세계관이 변화한 과학자는 이제는 세계를 다르게 본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거 자체가.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요. 이전까지는 키가 크고 몸매가 딱 벌어지면서 눈은 크고 막 코도 오똑하고 이런 사람이 잘생긴 남자인 패러다임 시대를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깜짝짝하고 눈은 작고요. 쌍꺼풀 없는 코는 납작하고 펑퍼짐한 그런 코를 가진 사람이 이제 잘생겼다고 인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정착된다라면 나도 릴스를 자신 있게 찍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거 자체가 잘생김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라고. 그게 패러다임이라는 얘기야. 잘생김의 기준 이런 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귀비는 지금의 기준으로 갖다 대면은 거의 박나래 수준이에요. 박나래 수준. 내가 외모 비하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묘사를 그렇게 합니다. 키 작고 땅땅해가지고는 약간 그 포동포동한 스타일이에요. 박나래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박나래를 갖다 놔놓고 뭐 나라가 휘청거리는 경국지사 그러면 다들 난리 칠 거잖아요. 장난하냐고. 맞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외모 비하가 아니라 지금의 패러다임은 그렇다고요. 이런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라고요. 이런 모습이다. 그럼 세 번째 문단. 이는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달라져 버린다. 쿠는 과학혁명을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후해서 상이한 패러다임 안에서 서로 다른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를 해결 방법과 관찰은 서로 달라지고요. 자, 그러면서 이거 중요한 거야. 동일한 용어도 범주와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내가 허접한 예를 들었지만 미남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같다 달라. 달라진다라는 거야. 패러다임 바꾸면 이게 미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바로 이런 거 다 용어가 다른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상이한 패러다임을 하나하나 비교. 자, 하나하나 비교. 그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객관적 비교라고 적으세요. 하나하나 비교.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라는 것은 비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언어,
다시 말해서 이론 중립적인 관찰 언어를 미남이라는 용어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이 새로운 패러다임 간에 결국은 객관적인 비교라는 것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패러다임 사이에 우열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우열한지를 나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동일한 용어라고 해도 용어가 세계어가 관련 맺는 방식이 바뀌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용어가 지시하는 의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 또한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해도 이제 그것도 패러다임이 달라지면 다르게 인식되어 버리기 때문에 모든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있는, 아까 이미 내가 객관적 비교라는 말 썼거든. 동일한 객관적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다. 객관적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쿠는 이렇게 과학적 화학혁명을 전후해서 그 다음 나오는 말, 두 이론이 가지는 방법론적인 차원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의미론적인 차원이라든가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전부 다 어떻게 서로 다른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통약 불가능성이라는 용어를 통약 불가능까지만 났네. 통약 불가능이란 말을 썼다. 통약 불가능이 이건 거예요. 서로 객관적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누가 우열인지 그냥 퉁쳐서 서로 함께 비교할 수는 없는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능성. 불가능성 맞지? 아이씨 미안. 내 책 속에 지금 불가능성 이렇게 진짜 미안. 불가능성 맞습니다. 자, 이 때문에 그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속하는 과학자끼리 대화를 나눠. 그러면 동문서답이 된다. 누군가는 지금 그 누구냐 우리 차은우를 갖다 놓고 잘생긴다 그러고 또 다른 패러다임 속의 인간은 날 갖다 놓고 잘생긴다 그러면 둘이 대화가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결론이 안 나게 돼 있다. 통략 불가능성. 오케이. 진짜 이런 애들 걸 완벽한 얘인데 이거 진짜. 미남의 패러다임이 바꾼 거라고 자체는. 오케이. 네 번째 문단입니다. 쿤이 언급한 이 과학혁명의 과정과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거. 그리고 통약 불가능성, 객관적 비교가 불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과학자 집단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둘도 아니 단 하나의 이론만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래 봐도 되고 저래 봐도 되는데 오직 지꺼만 맞다간다. 이 비합리적인 태도. 쿤은 이 단 하나의 이론 선택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선택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둘이 딱 떼놔놓고 누가 더 맞다 틀렸다 기준이 없다고.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과학 철학자들에 의해 열거되는, 자 거기 살짝 밑줄 꺼놓을까? 정확성이나 관계성 등의 가치에 호소하는 그런 설득 과정을 통해서만 그 이론은 선택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 결국은 당시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천동설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 중심의 시대라고요. 신 중심의 시대라고요. 그 시대 속에서 하늘이 돈다. 이거는 당시 사회 속에서 불가능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것과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지금 지동설을 설명하는 것을 대놓고 비교하는 건 안 된다. 단 그 상황 속에서 더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고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설을 선택하면 되는 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대놓고 비교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과학은 발전한다. O야 X야? X예요. 이게 얘가 핵심이 원래 진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론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자, 남은 날입니다. 남은 날. 어떤 과학 이론을 A를 버리고 과학 이론 B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B가 더 나아야 된다고. 객관적으로 더 나은 이론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때 그의 선택은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이래 말할 수가 있다. 이게 일반적 인식이라고. 그래서 과학이론의 선택이 거기 단어 합리적이라는 단어 하나 체크.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더 나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중요해진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문제였던 포퍼는, 그래서 오늘 살짝 티 나오는 사람, 이 사람 오늘 메인 아니죠. 포퍼가 되는 거고요. 이 포퍼는 과학이라는 것은 역시나 이전까지 요거였잖아요. 얘도 여기에 담긴 거야. 이렇게 가는 게 기본으로 깔리긴 하지만 그 앞에 뭘 깔고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이 가설에 대해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반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가설이 틀렸다라는 걸 반대 상황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과학자의 의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맞아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맞다고 보이게 돼 있잖아. 이게 뭐 어떻게 보자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안 되고 내게 틀리진 않았을까? 반대되는 사례차를 막 노력하는 거야. 암만 실험하고 노력을 해봐도 이 가설이 틀렸다는 걸 증명을 못해. 그럼 이 가설은 어떻군? 맞군. 이러면 좀 더 이게 진리에 가까운 가설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가설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포퍼가 얘기했던 반증 가능성. 반증을 통해서 어떤 증명을 해가는 반증 가능성의 그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퍼는 항상 반증, 이게 가장 메인 단어예요. 메인 단어. 요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단 포퍼는 그러면서 진리 근접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얘가 냈었던 건 이게 핵심 단어네요. 진리 근접도랍니다. 그러니까 반증을 암만 해봐도 도저히 반증 사례를 못 찾아. 그럼 좀 더 진리에 뭐 할 수 것이다. 가까운 놈이다. 이 얘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100% 진리는 있어 없어? 없다고요. 이거는 절대 100% 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게 한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접이라고, 근접도라고 얘기했고요. 진리 근접도를 기준으로 삼아 진리 근접도가 더 큰 놈, 요게 더 큰 놈을, 큰 이론이 진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래 바라봤다. 진리 근접도라는 것은 어떤 이론 내에서 그냥 요 개념 잡읍시다. 그냥 참인 귀결 명제에서 거짓인 귀결 명제를 뺀 값의 크기가 진리 근접도가 되는데, 자, 예를 들자면 모든 새는 난다라는 이론이 있을 때 비둘기는 날아. 근데 타조는 못 날잖아. 이 거짓이라고요. 이러한 귀결 명제에서 참인 귀결 명제의 수에서 거짓 귀결 명제의 수를 빼면, 그러면 우리가 새라고 조류라고 할 수 있는 애 중에 나는 놈이 많아, 못 나는 게 많아. 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에 가깝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게 진리 근접도가 된다. 그러나 한계점, 문제점, 참인 귀결 명제와 거짓인 귀결 명제가 모두 다 많은 이론이 있고, 대신 참인 귀결 명제와 거짓인 귀결 명제가 너무 적은 이론 B가 있다면 이때 이론 B가 진리 근접도가 더 크다고 해서, 참에서 거짓 뺀데 더 크다고 해서 B가 더 진리에 가까운 더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야,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단순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다. 그래서 과학적 이론의 선택이나 변화는 결코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진리 근접도를 바탕해서 얼마든 합리적인 어떤 이론을 찾아갈 수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시한 거야. 과학은 비합리적이다. 과학적 연구는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어. 요래 비판한 입장이 바로 누가 된다고요? 파이어 아벤트라는 사람. 오케이. 파이어 아벤트가 되고요. 얘도 무슨 용어 썼대요? 동그란 차라라. 통약 불가능성을 근거로 해서, 자, 얘도 내세웠던 단어가 통약 불가능성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진리 근접도라는 개념 자체가 개소리다, 성립될 수 없다, 그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 이런 포퍼는 진리 근접도에 대한 정의는 그 개념이 담고 있는 직관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여러 비판들과는 다른 것이다. 진리 근접도가 뭔데? 그 도대체 많은 놈 적은 놈 비교하면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야. 이런 측면은 아니라는 거야. 대신 얘는 뭐냐? 진리에 더 가까운 이론과 진리에 조금 더 가까운 이론들을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평가하라는 것은 통합 불가능하다. 그건 아까 통합 불가능 기본적으로 뭐라고? 객관적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둘은 객관적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누가 더 가깝고 아니고를 객관적 비교란 건 불가능하다고 봤다. 따라서 포퍼의 진리 근접도는 불가능한 거다. 파이어 아벤트는 이처럼 통합 불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쿤의 이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야. 이거는 체계, 이론, 인식 이런 것 자체가 다 다르다고 보는 거야.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다고 보는 거야. 이게 얘 거고 얘는 그것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데? 파이어 아벤트의 통합 불가능성은 그럼 거기 체크해야지 무조건. 바로 뭐다? 의미 변동론의 측면이다. 자, 얘는 일단 의미 변동론이란 말을 썼어요. 의미 변동론이다. 파이어 아벤트는 언어의 의미는 비추 짝가라.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문맥
문맥 의미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럼 결국 의미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이 언어가 사용되는 뭐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문맥 대신 딴 단어 쓸까요? 뭐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의미는 결코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장소에 따라, 공간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객관적 비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철학자. 언어 철학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름 조금 긴 6글자짜리 되게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 현대입니다. 현대 언어 철학자. 6글자요. 수능이 벌써 몇 번 나왔던? 코페르니쿠스. 그게 현대냐? 미치겠다. 6글자. 이론. 비트겐슈타인이죠. 비트겐슈타인. 에? 비트겐슈타인을 처음 들어. 비트겐슈타인이 현대 언어 철학자 중에서 걔가 순수 언어, 이런 언어의 속성 이런 거 밝히는 거 말고 언어 철학의 성격가 1등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벌써 의미 이론이나 이런 것들 다 수능에 다 기출됐던 사람이고요. 그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게 바로 이 상황에 따라 문맥적 의미가 달라진다. 이게 비트겐슈타인 학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파이아벤트가 대학교에서 누구한테 배운 거야? 비트겐슈타인한테 제자였던 거예요. 그 배워가지고 얘도 이거 이제 갖다 쓴 거예요, 제가. 이런 거라고. 야, 연필. 그럼 얘가 나한테 내밀었잖아. 근데 연필 그랬잖아. 근데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연필은 필기를 할 때 쓰는 물건이지만 전 샤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딴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연필 그랬을 때 이러면 연필을 주든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내가 막 적으면서 얘들아 연필 그러면 무슨 뜻인 거야? 빨리 적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의미는 다 달라진다. 이게 비트겐슈타인 학설. 이걸 얘가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비교 안 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맥 의미론의 관점,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점 속에 있더라. 그에게 과학적 용어는 이름표처럼 이론과 독립적인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이론에 변함없이 똑같이 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딱 돼 있는 거죠. 절대 고정된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 이론이 제공되는 그 문맥, 그 맥락, 그 사회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 달라지는 거다. 가변적인 것이다. 따라서 진리에 더 가까운 이론에서 쓰이는 용어와 진리에 덜 가까운 이론에서 쓰이는 용어는 다른 거니까 객관적 비교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파이아벤트의 통합 불가능성 주장에 따르자면 어떤 과학 이론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럼 그것도 비가 안 되면 뭐 해야 돼? 이렇게 할 거고요. 이에 대해서 파이아벤트는 정답 밑줄 가보면 뭐든지 좋다. 아무거나 선택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든 좋다. 그에게 있어서 과학의 모든 방법론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아니에요. 다 뭘 가질 수밖에 없다. 한계를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이론이 더 우월한지도 객관적 비교는 안 된다. 그럼 결국 자, 거기 체크. 과학적 진보입니다. 자,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쿤에게 있어서 과학적 진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쪽이에요. 이 차이점이에요. 하지만 얘는 과학적 진보라는 것은, 지식의 진보는 진리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점점 접근하는 건 누구 거? 이나비야? 점진적 접근이 아니라, 그럼 그게 밑줄 보면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이론들이 끊임없이 증식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이 용어로는 이론 증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론이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과학이 진보하는 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증식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선택돼도 좋다. 그러니까 거시세계를 다룬다. 그럼 우리 보전역학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미시세계를 다룬다. 그러면 양자역학을 쓰면 되는 거다. 새로운 이론이 계속 증식된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다를 뿐이지 누가 더 낫다라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선택돼도 좋다. 그는 합리성 자체를 수많은 전통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고
과학 이론의 선택에 있어서 자, 또 이런 단어 살짝 밑줄 보면 자연적 해석으로 보이는 이론을 선택하면 된다. 결국 여러 이론이 만들어진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연적 선택이라고 보이는 이런 이론을 선택하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연적 해석이 뭔데? 사회, 문화, 언어를 통해서 맥락이야 맥락, 문맥이잖아. 이런 언어를 통해서 대상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이다. 그 상황에 맞는 놈이라고. 제일 적합한 놈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이니까 고전적 쓰면 되고 이거 미시네. 양자역 쓰면 되고 이러면 된다는 거. 과학이론의 변화는 어떤 과학자 집단이 자연적 해석이 다른 과학자 집단의 자연적 해석으로보다 또 대체되어 갈 뿐인 거더라. 계속 새로운 이론은 만들어지는 거다. 맞습니다. 파이아벤트의 이러한 주장에는 과학이론의 변화는 사회, 문화, 언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에게 과학이란 건 수많은 제도, 전통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고 과학적 문화와 비과학적 문화, 그럼 이 비과학적 문화 그러면 종교, 미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것들 중 어느 게 더 우월하고 아니고도 없고 합리적인 체계의 학문도 아닌 거다. 과학은 결코 합리적인 게 아닌 거다. 파이아벤트의 과학 철학을 다른 말로 뭐라 본다고? 다원주의. 왜? 아무거나 어느 거든 좋다. 다원주의. 상대주의. 절대적인 거 없다. 상대주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절대적인 뛰어난 이론 따위는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 적절한 언어를 이론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더라. 바로 이런 해석입니다. 그때 달라요. 이런 거다. 이게 얘 이론이었다. 그걸 보시고요. 그럼 자, 얘 거를 요 두 명 거를 딱 묶어서 풀 수 있는 게 여기는 문제는 그렇게 쉽습니다. 요 이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 놓는 게 진보는 없다, 진보는 있다. 비합리적일 뿐이다. 합리적인 객관적인 근거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간에 끼었던 포커는 좀 더 진리에 가까운 이론을 선택한다면 반증을 통해서 진리에 가까워진다면 그게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입장들 차이만 좀 잘 잡아 놓으면 혹시 모르죠, 그죠? 나올 수 있는 것들 건질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뭐 이거는 나중에 수능 나와도 안 나오겠지. 이거 여러분들 고1, 2 학평들 풀어봤으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유전국어 열심히 다니고 코칭 수업 열심히 나왔으면 나오는 건데 뒤에 네 번째 문제 플로지스톤 이론 나오죠, 그죠? 근데 플로지스톤이 뭔지 모르더라, 이거. 플로지스톤이 뭔지 아니? 예전에 연소 이론의 패러다임이었던 거. 옛날에는 그 연소의 개념 자체가 열소라 그래서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의 다른 이름이 열소예요, 열소. 우리 산소, 질소, 탄소처럼 열소, 열도 하나의 물질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이미지 속에서 연소는 뭔데? 물질 속에 들어있던 어떤 물질 속에 들어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현상. 그럼 금속은 플로지스톤이 많이 들어있어. 반딱반딱거려. 금속이 녹슬어요.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거. 이런 개념이었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로 설명이 웬만한 게 다 가능해지는 거야. 우리 소화하는 것도 우리 몸속에서 밥이 소화된다. 이것도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설명했던 거야. 이게 패러다임인 거야.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 만약에 연소가 일어나서 그러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질량은 어떻게 돼야 돼? 질량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적인 측면에서 연소는 뭔 겁니까? 산소와 미안. 연소가 아니라 미안. 만약에 금속이 산화되는 현상. 금속이 산화되는 거 녹슬는 거잖아. 그러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야. 질량이 줄어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현재 아는 산화라는 건 산소화 못 되는 현상이야. 결합하는 현상이잖아요. 질량이 오히려 뭐 해버린 거야? 늘어난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변칙 사례인데 처음에는 이걸로 끝까지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돼야만 안 돼. 안 되잖아, 질량의 변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딱 변화. 연소라는 건 결국은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 이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요거 설명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끼 이런 것도 토끼 오리로 보는 거 패러다임 바뀌면 다르게 미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독서 내용 끝 되겠습니다. 혹시 이쪽에 거 질문할 거 있는 거 있니? 한번 시작하시죠. 어떤 거? 저거 폰에 패러다임 그거에서 이제 과거에서 그냥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걸 과학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새로 된 패러다임으로 전환됐을 때 그럼 과거에 있던 그거를 현재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얘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얘가 설명해냈을 뿐인 거야. 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그대로 또 남아있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로지스톤 이론 해버리면 얘는 폐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라지는 개념이 되는 거지만은 고전역학과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놓고 보면 고전역학은 아직도 멀쩡하잖아요. 상대성 이론도 그대로 가는 거잖아. 양자역학도 존재하는 거고 각각 적용의 영역이 다른 거라고.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얘가 성공적으로 설명했을 뿐인 거야. 아 그럼 별개로서 계속 존재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우열을 병할 수. 얘는 사라지고 얘만 남다고 하면 얘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대로 나가는 거야. 물론 사라지는 것도 존재하긴 하지만 플로지스톤 이론은 사라졌죠. 그거는 아예 폐기가 돼버렸지만은 그게 아닌 것들도 천지백깔인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종교 중심의 철학 사회 속에서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해도 인본주의로 바뀌었다고 해도 종교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가 중립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각자 나름대로는 따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중심과 지금의 인본주의가 어느 게 더 낫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철학. 여기까지 요건 잡도록 합시다. 그러면 마지막 문학. 우리 시간 17분 남았습니다. 17분 남았어요. 문학 우리 딱 보고 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주제 통합 구간입니다. 주통부에 뭐가 남아 있는가 하면은 제3인간형과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남아 있을 거거든요. 딱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 하나. 커피. 완전 많은 상태에서 목소리 내면 목소리 찢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 중에 수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좋은 성대를 내려주셨다면